병원비가 그렇게 아까웠을까요? 며느리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시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 놓고도 정밀 검사비가 나온다는 말에 얼굴부터 굳혔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힘들어요. 지훈이 유학비도 있고 집 대출도 있고 언제까지 어머니 병원비를 저희가 다 감당해야 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병원 앞 벤치에 혼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버린 그 노인이 이 병원 재단을 세운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요. 한옥순, 78세. 낡은 베이지색 카디건에 검정 고무신. 봄이 한참 지났는데도 내복 자락이 바지 밑으로 살짝 비어져 나왔습니다. 아들 집에 얹혀 사는 가난한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 집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살았고요. 옥순이 아들네 집에서 생활한 지는 꼬박 3년이 됐습니다. 옥순이 자신의 정체를 숨긴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 한성호는 3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진단을 받고 반년이 채 되지 않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옥수는 48이었고 민재는 22살이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입원했던 병원 복도에서 옥수는 많은 것을 봤습니다. 돈이 없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입원실이 아닌 복도 침대에서 링거를 맞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면회도 오지 않는 분도 있었습니다. 의료비 걱정에 치료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부부도 봤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서 옥수는 혼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그걸 씨앗으로 뭔가를 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지인 중에 작은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가 있었습니다. 둘이 의기투합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치료비가 없어도 쫓겨나지 않는 병원을 만들어 보자고. 그게 한빛의료재단의 시작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나 재단은 커졌습니다. 병원도 여러 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자식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알리지 않은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아들이 며느리가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낡은 카디건을 입고 고무신을 신고 아들 집 냉장고 앞에서 눈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충분히 봤습니다. 옥수는 들어오던 첫날부터 눈치를 봤습니다. 선이가 쓰는 그릇 따로, 자신이 쓰는 그릇 따로였습니다.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 먹으려다가도 허락받는 게 맞나 싶어 멈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손자 지우는 할머니가 거실에 있으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 민재는 퇴근하면 피곤하다며 방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래도 옥수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방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침에 가장 일찍 일어나 주방을 닦고 저녁에 가장 늦게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새 식구 밥도 자기가 지었습니다. 그런 생활 3년 만에 가슴이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혼자 버티다가 어느 날 아침에 선이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이야, 가슴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병원을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선이가 아침 설거지를 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또요? 어머니 저번에도 허리 때문에 가셨잖아요. 또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옥수는 그냥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서 하고 작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선이가 시간이 난다며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한빛병원 접수창구 앞에 선 것은 4월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접수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심전도 기본 검사 말고 정밀 검사까지 받으시면 오늘 비용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선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원래 여기저기 다 아프잖아요. 옥수는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기본만 해도 되니까. 그런데 선희가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구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어머니, 솔직히 저희도 형편이 빠듯해요. 지훈이 이번에 유학 준비하는 거 알잖아요. 거기다 아파트 대출이자도 있고, 어머니 병원비를 언제까지 저희가 다 감당해야 하는 건지.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옥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창구 앞에 서서 그냥 손만 꼭 쥐었습니다. 아들 민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가더니 받았습니다.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무슨 일이야? 아니, 병원에 왔는데. 검사를 하는데. 선희가 옆에 있지? 선희한테 맡겨. 알아서 할 거야. 뚝 끊겼습니다. 옥수는 핸드폰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아무 내색도 없이. 그 사이 선희는 원무 과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 있는 고미란 과장은 선희의 오랜 지인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아이들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 미란 언니, 그냥 기본 검사만 해줘. 이번 얘기 나오면 복잡해져. 우리 어머니 사실 요양원 알아보는 중이거든. 더 모시기가 어렵다고. 고미라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그런 집 많아. 노인 한 분 모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복도 너머로 흘렀습니다. 옥순의 귀에 다 들렸습니다. 옥순은 자리에서 일어나 로비 구석으로 갔습니다. 창가 의자에 앉아 유리창 너머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손수건 하나를 꺼내 손에 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손수건은 낡고 빛이 바랬지만 흰 실로 꽃 모양이 수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줬던 것이었습니다. 검사가 끝났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전도 결과상 이상 소견이 있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고요. 가능하면 오늘 바로 입원해서 경과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희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입원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원래 좀 예민하세요. 조금 쉬시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의사가 다시 설명하려는데 옥순이 먼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집에 가면 돼요. 선희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바로 일어섰습니다. 병원 현관 앞에서 선희가 택시를 잡아주는 척했습니다. 옥순을 입구 옆 벤치에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 지훈이 학원비 송금 좀 하고 올게요. 금방이에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날이 흐려지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봄비라 많이 차갑지는 않았지만 78세 노인이 병원 앞 벤치에 혼자 맞기엔 충분히 서늘했습니다. 옥수는 카디건 앞서풀 여몄습니다. 그리고 택시가 오가는 병원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선희가 저기서 걸어오지 않을까 하고 경비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보호자분은요? 연락이 안 되세요? 옥순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곧 올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바빠서. 금방 와요. 경비원은 더할 말이 없는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옥수는 손수건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뭔가 손에 쥐고 있고 싶었을 겁니다. 그 시각 선희는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 민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에 좀 계시게 했어. 이참에 요양원 알아봐야 해. 나 진짜 더는 못해. 민재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혼자 두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선희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럼 당신이 회사 그만두고 간병해. 어머니 모시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해. 민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집에서 민재가 아내한테 이기는 날은 없었습니다. 이기려고 해본 날도 드물었고요. 밤 8시가 넘었습니다. 비는 좀 더 굵어졌습니다. 옥수는 벤치에서 일어서려다가 발이 풀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이 바빠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차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한옥순. 의사가 굳었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확인했습니다. 저기요, 이분 혹시 한빛의료재단 설립자 한옥순 여사님 아닌가요? 옆에 있던 간호사가 차트를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요. 진짜요? 응급실이 술렁였습니다. 그 시각 한빛의료재단 이사장 윤태섭은 재단 이사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 반듯한 얼굴에 흰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전화를 받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요? 한옥순 여사님이 응급실에 계신다고요? 회의가 그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윤태섭은 차를 타기도 전에 전화를 2통 더 했습니다. 재단 사무국장에게 1통, 법무팀장에게 1통. 잠시 뒤 병원 정문 앞에 검은 세단 여러 대가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재단 관계자들이 줄줄이 내렸습니다. 윤태섭이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병상 앞에 서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멈춰 섰습니다. 의사들도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옥순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태섭아, 소란 피우지 마라.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윤태섭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니, 누가 이렇게 혼자 두었습니까? 보호자는 어디 갔습니까? 그 말에 복도 저쪽에서 상황을 뒤늦게 파악한 원무과장 고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늘 낮에 선의 부탁을 들어준 게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기본 검사만 하게 해줘. 이번 얘기 나오면 곤란해. 요양원 알아보는 중이야. 자신이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던 장면이 고미라는 벽에 등을 붙이고 섰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윤태섭 이사장이 보호자 연락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선희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보호자 되시죠? 어머니께서 응급실에 계십니다. 지금 오셔야겠습니다. 선희가 귀찮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좀 바빠서요. 그냥 거기서 처치해 주시면 안 돼요? 전화 너머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옥순 여사님은 이 병원 재단의 설립자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장님께서 보호자분을 직접 찾고 계십니다. 선희의 손에서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선희와 민재, 손자 지훈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는 재단 관계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선희가 늘 아는 척하며 인사하고 지내던 사람들이 지금은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고미라는 구석에 서서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선희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잠깐 급한 일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이렇게 될 줄은. 윤태섭이 그 말을 잘랐습니다. 3시간이 넘었습니다. 여사님은 비가 오는데도 병원 앞 벤치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다 쓰러지셨고요. 선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가족 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외부에서 끼어드실 문제가 아니에요. 선희는 이미 1달 전부터 요양원 3곳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가장 저렴한 시설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보다 얼마가 나가는지를 먼저 따졌습니다. 고미란 원무과장에게 이런 말을 한 녹취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가진 것도 없고 병원비만 잡아먹어.
솔직히 빨리 정리해야 나도 살지. 아무것도 없는 노인 모시느라 내 인생 다 버릴 순 없잖아. 민재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틀림없었습니다. 그 녹취를 듣는 내내 민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올 게 없었으니까요. 사실 민재는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머니가 집안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눈치채지 못했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모른 척했습니다. 퇴근하면 피곤하다, 회사 일이 바쁘다, 나 하나 살기도 빠듯하다. 그런 말들로 자기 안에서 합리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불편해 보여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아내 눈치가 더 무서웠습니다. 집에서 불편하게 사는 것보다 그냥 아내 말 들으면서 조용히 사는 게 편했습니다. 그게 비겁함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있었겠지요. 손자 지훈도 듣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할머니한테 살갑게 굴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공부하느라 바쁘다, 친구 만나느라 바쁘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거실에 있으면 눈을 피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자신도 그 말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운 옥순이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예, 엄마. 내가 가난해서 못 모신 게 아니었다. 마음이 가난했던 거야. 민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엄마,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옥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를 버린 건 선이 혼자가 아니야. 내가 그 옆에서 아무 말 안 한 게 더 나는 서러웠다. 민재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병실 밖으로 새어나갔습니다. 선이는 그래도 버텼습니다. 어머니도 저희한테 속이신 거 아니에요? 재단 설립자면 왜 말을 안 하셨어요? 저희 시험하신 거예요? 옥순이 선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돈이 없어도 가족인지 보고 싶었던 거다. 선이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지훈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뒤로 일이 하나씩 정리됐습니다. 선이가 병원 관계자 아내 행세를 하며 강의를 맡아왔던 문화센터 계약은 조용히 끊겼습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인맥과 체면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교양 있고 세련된 사람으로 통하던 이미지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단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선이는 그걸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원무과장 고미라는 노인 환자 부당 응대와 편의 제공 정황으로 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친한 보호자 부탁을 들어 검사를 줄인 일이 적발됐습니다. 자신은 그냥 아는 사람 부탁 하나 들어준 것뿐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결과로 한 노인이 병원 앞에서 3시간을 혼자 버텼고 쓰러졌습니다. 옥수는 법무팀을 통해 자신의 개인 재산과 재단 관련 권한 전부를 공익신탁으로 넘겼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자도 어디서도 기대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지훈이 혼자 병실을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잠깐 서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앞에 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귀찮게만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아무 변명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죄송하다고만 했습니다. 옥순이 손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부끄러운 줄 늦게라도 알면 아직 사람이 될 수 있어. 지훈이 고개를 드는데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선이는 그 뒤로도 한동안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며 민재한테 화를 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속인 거 아니냐,
우리를 시험한 거 아니냐. 재산이 그렇게 많으면서 왜 그 카디건을 입고 다녔느냐고 했습니다. 민재는 그 말에 처음으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야? 엄마가 그 카디건 입고 병원 앞에서 비 맞으며 혼자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그 말이 나와? 선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재도 그 뒤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한테도 아들한테도 퇴근하고 와서 밥을 먹는 건지 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집안을 조용히 돌아다니다가 잠들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자꾸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지훈한테 한 말이 그랬습니다. 엄마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 짐 보따리를 들고 현관에 서서 어색하게 웃던 모습이 자꾸 생각난다고. 그때 자기가 좀 더 따뜻하게 맞아줬어야 했는데 라고 했습니다. 몇 달 뒤 한빛의료재단 안에 새 병동이 문을 열었습니다. 옥순기역병동. 치료비가 없어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한 병동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응급실 복도에서 밤을 보내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입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없어도 간호사가 옆을 지켰습니다. 개소식 날 옥수는 휠체어에 앉아 병동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윤태섭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사님 뜻대로 준비했습니다. 치료비 때문에 돌아가시는 어르신은 없게 하겠습니다. 옥순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동 이름이 왜 자기 이름이냐고 물었더니 윤태섭이 말했습니다. 여사님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습니다. 이 병원도 없었고요. 옥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윤태섭은 고아였습니다. 13살 때 거리에서 아팠습니다. 아무도 데려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옥순이 병원에 데려갔고 치료비를 냈고 퇴원 뒤에도 끝까지 챙겼습니다. 공부하고 싶다고 하니 학비도 됐습니다. 의대를 가겠다고 하자 옥순이 그래 해봐라 했습니다. 윤태섭은 그 은혜를 갚겠다며 재단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이사장이 됐습니다. 옥순은 자기가 뭘 했는지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때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윤태섭은 이번 일을 겪으며 오래된 이야기를 떠올렸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자신이 13살에 거리에서 쓰러졌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다들 바빠서였는지 무서워서였는지 귀찮아서였는지 모르지만 그냥 지나갔다고. 그때 옥순이 멈춘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냥 아이가 아파 보여서요. 별다른 이유가 있었겠어요. 그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윤태섭은 말했습니다. 멀리서 민재가 봉사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병실을 오가며 노인 환자들의 식판을 날랐습니다. 이불을 개고 미끄러질까봐 바닥을 닦았습니다.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옥순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윤태섭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용서하실 겁니까? 옥순이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말로 받는 게 아니야. 저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 보면 알겠지. 그날 오후 늦게 병원 앞 벤치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옥순이 휠체어를 그쪽으로 밀었습니다. 노인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선 아무도 혼자 두지 않아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옥수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 치료비가 없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생기면 돈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은 없게 하겠다고. 그 다짐이 이제 병동 하나가 되어 서 있었습니다.
봄이 다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던 날, 그녀는 무너지는 대신 더 많은 부모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는 오래도록 이런 말이 남았습니다. 가난한 부모는 있어도 버려져도 되는 부모는 없다고.